색채의 마술사가 포근한 솜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마도 이런 그림이겠지.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중 가장 화려하고 예쁜 그림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이야. 푸른색의 옷과 너무 예쁜 빨간색의 모자는 대비되어 강렬하게 보이고, 어린 소녀의 푸른 모자 꽃 장식과 바구니 털실들은 화려하고 다채롭게 표현됐어. 그림 전체에 활기 넘치는 선명한 색상은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르누아르 특유의 붓터치로 극대화되고 있지. 그리고 나무와 배경 사이 곳곳에 뿌려지는 빛과 소녀의 뺨에 닿은 빛 표현 또한 너무 아름다워. 르누아르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림이란 벽을 장식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화려해야 해. 내게 그림이란 것은 소중하고 즐겁고 예쁜 것이지. 그렇지, 그림은 예뻐야 해. 그의 말처럼 두 소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었고, 소녀들의 눈동자는 투명하고 선명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 작품은 실물 사이즈로 그려졌고, 두 자매라는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매가 아니라고 해. 하지만 이것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고, 인상주의의 특징인 순간의 분위기와 빛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왜 르누아르를 색채의 마술사라고 부르는지 단번에 알게 해주는 작품이지. 르누아르는 나는 걷는 법을 알기 전부터 이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르누아르의 예술관을 볼 수 있는 말로 그의 작품은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르누아르는 보통 약간 살이 오른 여인들의 몸매나 고운 얼굴에서 행복감을 찾았는데, 파티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담소하는 여인이나 애인과 춤을 추는 흥겨운 장면을 화려하고 청순한 느낌의 빛과 색으로 그렸어. 그는 다정한 여인들의 눈웃음, 드레스에 가려운 풍만한 육체, 윤기 나는 금발머리와 뽀얗고 흰 살결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인상파 화가보다 뛰어났다고 해. 또한 그림 속 주인공이 대부분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여성을 좋아할 뿐 아니라 미인의 그림은 수집가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소재였기 때문이야. 그는 마르거나 날씬한 여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젖가슴과 큰 엉덩이를 가진 풍만하고 통통한 몸매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리고 1880년 르누아르가 39살이었을 때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녀는 르누아르가 꿈꾸던 완벽한 여성이었다고 해. 18살 연하의 샤리고였는데 나중에 르누아르의 아내가 되지. 르누아르는 21살 처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매혹되어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르누아르가 가장 사랑하는 모델이자 뮤즈, 연인이 되었고, 많은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지. 이 작품은 프랑스 센 강변의 레스토랑 메종 푸르네즈 테라스에서 한가하게 식사를 한 후 술을 즐기는 젊은 남녀들의 모습과 행복한 분위기를 그린 작품이야. 이 작품은 가로 175.6, 세로 130cm로 르누아르의 가장 큰 그림 중 하나로 인물, 정물, 야외 풍경을 모두 그림 속에 담았고, 참석자들의 모습은 한 명 한 명의 초상화를 그린 듯해. 당시 1881년 비평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까? 꽃모자를 쓰고 검정 강아지와 놀고 있는 여인은 르누아르의 미래의 부인이 된 알린느 샤리고의 모습이고, 밀짚 모자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은 인상파 화가 귀스타브 카이유보트야. 난간에 기대고 있는 남자와 여인은 이 레스토랑의 아들과 딸, 그 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인은 여배우 에렌 앙들레, 그리고 그 뒤엔 미술 잡지 편집자인 샤를 에프리쉬, 시인이며 비평가인 쥘 라포르그 등 14명의 사람을 그렸는데,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우리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어지고 있어. 이 그림은 친한 벗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한때의 그림으로 그의 행복한 일상생활의 단면과 잘 맞아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해. 그에게 인생이란 끊임없는 파티의 쾌락과 한가로운 여가와 같아. 르누아르는 1868년부터 84년까지 인상파 화가들과 샤투섬의 메종 푸르네즈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는데, 무엇보다 야외 풍광과 햇살이 눈부신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해. 그래서 그 당시 이 샤투섬을 인상파의 섬이라고 불렀다고 해.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가였지만 다른 화가들과 달리 시기적으로 화풍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이 그림들은 그의 초창기 작품들인데, 인상파인 그의 동료 모네와 같은 주제와 장소를 그렸지만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모네가 풍경과 물에 집중했다면 르누아르는 인물에 중점을 두었고, 모네가 빛의 눈부심과 그 순간에 집중했다면 르누아르는 부드러운 봄 햇살처럼 표현했지. 아무튼 인상파 화가였던 그 역시 1870년대 야외 풍경을 현장에서 그렸고, 모네와 함께 색조 분할 기법을 시도했어. 그러면 여기서 인상주의란 무엇일까?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면 인상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시리즈는 빛에 따라 사물의 모습의 변화를 담아낸 인상파를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했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려 했어. 이런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모습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거지. 또한 르누아르 작품의 특징은 부드럽고 화사한 붓터치와 색을 선명하게 살리고 붉은색의 표현에 아주 뛰어났다고 해. 그것의 시작은 인상주의의 색조 분할 기법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 인상파 화가들은 조색을 통해 색을 만드는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조 분할 기법이라는 것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점으로 찍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원칙은 색을 섞지 않고 원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물감은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빛의 모습을 표현하려면 원색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물감을 섞지 않고 가장 실제와 같은 색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초록색을 만들고 싶다면 파란색 점을 찍고 그 옆에 노란색 점을 찍어서 조금 멀리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방법을 고안한 거지. 이건 모네와 세라의 그림에서 잘 알 수 있어. 이런 영향으로 르누아르의 그림 또한 선명한 원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밝은 빛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지. 다만 르누아르를 다른 새 인상파 화가들과 구분짓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그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예로 르누아르 초기 인상주의 작품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알려진 물랭드라 갈레트는 인상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건 파리 몽마르트 지역 물랭드라 갈레트의 일요일 오후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초여름의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을 아름답게 표현했고 그림자의 움직임도 생생히 묘사했지. 전체적인 구도는 많은 사람이 있고 하늘도 배경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동작을 적절한 배치와 구성으로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를 만들었어. 그런데 오른쪽 등을 보이고 앉은 사람은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 왜 이렇게 그렸을까? 보통 이 무도회는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해. 그래서 이곳에 가스등이 있었는데 낮에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햇빛이 가스등에 투과가 되어 분홍색의 동그란 빛들이 사람들 사이로 쏟아져 내린 거지. 이것은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잘 표현한 것이고 이런 빛과 사람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간결하면서 흐릿하게 처리했어. 당시 이걸 본 비평가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자줏빛 괴물 같다 라고 비난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상파 최고의 그림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해. 르누아르는 줄곧 젊을 때부터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그렸다고 하는데 1880년대 초부터 목욕하는 여인을 주제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풍만하고 충실한 육체감과 자연의 생기 있는 색채를 결합하기 위해 르누아르는 목욕하는 여인이 가장 알맞은 테마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만년에는 목욕하는 여인들의 연작을 그리게 되었어.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전 해의 작품으로 그의 그림에서 육체의 풍만이라는 점에서는 루벤스의 누드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그 감미로운 느낌의 프라고나르나 부시에 같은 18세기 로코코적인 관능미도 충분히 볼 수 있어. 그림의 배경은 지중해처럼 보이는 몽환적인 풍경 속에 나체의 여성들이 느긋하게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야. 이 작품에서 상단의 여인은 르누아르가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렸다고 하고 하단부의 여인의 이름은 데데라고 하는 배우 지망생이고 르누아르의 모델이었어. 그런데 그녀는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인 장 르누아르의 뮤즈이기도 했다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는 아버지의 모델이었던 데데와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었는데 르누아르가 죽자 데데는 장과 결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녀는 장의 초기 영화들에 출연을 하게 되지. 장 르누아르는 영화사에 남을 걸작들을 만든 영화 감독이 되었고 데데 또한 유명한 여배우가 되지. 아무튼 르누아르에게 데데는 생애의 마지막에서 그의 열정을 이끌어낸 뮤즈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림으로 미를 그려냈다면 아들은 영화로 미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로 2014년 르누아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 그럼 르누아르의 그림 속 뮤즈들은 누구였을까? 르누아르의 첫 번째 뮤즈는 리즈 트레오라는 모델로 그의 초기 작품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르누아르와 리즈는 동거로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르누아르가 프랑스 러시아 전쟁에 징집되며 멀어지게 되었지. 두 번째 모델은 마고로 알려진 마그리트 르그랑이야.
르누아르는 마고를 모델로 10여 점 정도 그렸는데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 마고가 파리에서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직업은 화가의 모델뿐이었지. 그래서 마고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고, 따라서 마고가 책을 읽고 있는 이 그림은 처음부터 설정이었던 거지. 이 그림을 그리고 약 5년 뒤 1881년 마고는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됐는데,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르누아르는 마고를 세상 누구보다 책 읽는 기쁨을 누리는 뮤즈로 남겼어. 그리고 세 번째 뮤즈는 르누아르의 아내가 되는 알린느 샤리고야. 그녀는 18살 연상의 르누아르를 만나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장남인 피에르는 배우, 차남 장은 영화감독, 막내 아들 클로드는 도예가가 되었지. 당시 대부분의 모델들은 수입이 변변치 않았는데 알린느 샤리고는 화가의 아내가 되자 그녀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어. 그러나 대다수의 모델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여러 남자들의 추파를 견뎌야 했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 뮤즈는 르누아르의 마지막 작품의 모델이었던 데데였지. 오키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양복점집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를 알아본 아버지는 그를 13세에 도자기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지. 르누아르는 접시에 꽃다발을 그리면서 색채와 조각 장식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어.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장식예술과 소묘 등을 배우러 다니는 등 미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 후에 샤를 글레즈의 공방에서 클로드 모네, 시슬레, 피사로와 같은 인상파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한동안 인상파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눈부시게 빛나는 색채 표현을 하며 극찬을 받았어. 그의 생애는 평온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심한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70이 넘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이 마비되었다고 해. 나중에는 입으로 붓을 물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 죽기 3시간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는 이제야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1919년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 고통을 감내하고 그린 그림이라지만 만년의 그의 그림은 즐겁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처럼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차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언제든 햇빛을 쬐고 싶다면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자.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물랭드라 갈레트가 뭐지? 물랭드라 갈레트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재분소형 풍차가 있는 정원인데 빵과 과자를 팔던 곳으로 물랭은 풍차라는 뜻이야. 19세기 드브레 가문은 갈색빵인 갈레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었고 이곳으로 커피와 술을 곁들여 먹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유흥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거지. 당시 젊은이들은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할 마땅한 만남의 장소가 없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크기로 그려진 매끈한 피부의 그녀.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의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오달리스크라고 불리는 여인이고 프랑스 신구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작품이야. 사실 오달리스크는 그녀의 이름이 아니고 터키어 오달릭에서 유래한 말로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에게 시중을 들던 하렘의 시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 그 당시 유럽의 미술가들은 하렘을 욕정과 일탈의 장소로 묘사했고 그림 속 이 여인은 나체로 누워 매혹적인 눈빛을 보내는 음란한 분위기의 여성으로 그렸지.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왜곡된 표현이 많아. 궁궐 내 여인들이 기거한다는 하렘은 그런 뜻의 공간이 아니거든. 이렇게 된 데에는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당시 유럽의 군주들은 이 전쟁에서 이슬람 영토를 정복하려면 그들의 관습과 이슬람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읽고 이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교는 성욕의 억제를 미덕으로 생각했지만 이슬람에서는 성욕을 인간의 본원적 욕구라 생각하고 또한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두는 것을 허용한다는 구절도 있었던 거지. 이를 읽은 유럽의 신학자들은 그들은 성욕이 억제되지 않는 야만스러운 족속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단정지어버렸어.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대한 막연한 성적 환상을 불어넣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불리는 천일 야화의 번역이었어. 18세기에 프랑스 번역가에 의해 유럽에 처음 전해지게 되는데 이는 유럽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 또한 여기에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엉뚱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되고 에로틱한 내용이 추가된 거지.
그리고 천일야화에 나오는 화려한 하렘의 궁전과 그곳에 사는 벌거벗은 여인들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원래 하렘은 신성한 것, 불가침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외부에 보여줄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곳은 다름 아닌 집안의 여성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 이곳에 사는 여성은 집주인의 모친, 아내, 딸, 하녀 등이었지. 그리고 당연히 술탄의 궁전에도 하렘이 있었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 생활 공간에서 남녀를 격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렘은 외간 남자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곳이었어. 하지만 오리엔탈리즘 회화를 주도했던 앵그르와 장 레옹 제롬 등과 같은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그림 속에서 이곳을 욕정으로 가득한 일탈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런 허상의 이미지는 현실을 지우고 오히려 진리처럼 되었고, 이슬람 세계를 문명화해야 한다는 유럽의 식민주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지. 이 그림은 1814년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린 미라의 의뢰를 받아 제작된 것으로, 이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은 앵그르가 조수 역할을 했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레카미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의 대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였고, 선과 윤곽을 강조한 사실적인 묘사 등 신고전주의 화풍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지. 우선 이 그림을 보면 머리는 매우 작고 허리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길게 그렸어. 왼쪽 다리는 해부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위치에 있지. 정확한 소묘를 중요시하는 신고전주의 화가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관능적이면서 우아함을 강조하기 위해 팔과 허리를 의도적으로 늘린 거야. 앵그르 이전에는 과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정확한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앵그르의 이런 의도적인 변형은 기존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났음에도 어떻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 증명한 거지. 하지만 비평가들은 그녀의 척추뼈 수가 너무 많다는 둥, 뼈도 근육도 없는 고무같이 기괴하다며 조롱했고, 그의 스승인 다비드조차 형편없는 소묘력으로 회화를 망친다고 비판했어. 그림의 내용은 앵그르가 얼마나 이국적인 컨셉과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짙푸른 광택의 비단, 침상의 벨벳과 모피 깔개, 물담배 등이 보이고, 그녀가 들고 있는 화려한 부채 등 이국적인 소품으로 그 이미지를 강조했어. 하지만 앵그르는 이슬람을 여행한 적이 없고, 대부분 그의 지식은 그곳을 여행했던 유럽인들의 기행문이나 책자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지. 또한 앵그르처럼 보석을 많이 그린 화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여인은 루비와 다이아몬드 진주로 장식된 머리핀을 하고 있고, 그녀의 옆에 놓여있는 금으로 된 허리띠에는 커다란 버클이 보이는데, 이 역시 진주와 루비,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지. 다비드의 그림이 남성적이고 혁명적이라면 앵그르의 작품은 부르주아적이고 또한 여성적인 철저한 아름다움의 구현에 매진했다고 할 수 있어. 앵그르의 초상에서는 그의 탁월한 묘사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미술의 극사실화를 보는 듯 사진보다도 사실적으로 보여지지. 그는 옷감의 질감, 부드러운 리본, 고운 머리카락, 피부 등을 붓자국 하나 없이 묘사하는 것에 아주 탁월했고, 색 또한 에나멜을 칠한 듯이 빛이 나게 그렸는데, 여기서도 앵그르의 보석사랑을 볼 수 있어. 그녀의 목에는 순금에 고풍스러운 큰 펜던트가 걸린 목걸이가 보이고, 화려한 호박으로 장식된 팔찌와 실버,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겹겹의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 감고 있지. 고급스럽게 세공된 금반지와 태슬 귀걸이도 볼 수 있어. 앵그르가 이렇게 보석을 많이 그린 이유는 당시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귀한 장식품을 가진 여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였고, 보석들의 가치를 끌어내는 보석 장인들의 신미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정확한 소묘를 바탕으로 비례, 균형, 조화라는 고전적인 원칙들을 우아한 모습으로 캔버스에 담았어. 그 주제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치를 때의 예복을 입고 목좌에 앉은 모습을 그린 거야. 황제 나폴레옹의 신격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역시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했어. 머리에는 카이사르가 썼던 것과 비슷한 금색 월계수관을 썼고,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서로마 제국 샤를마뇨 황제의 홀과 정의의 손인데, 홀이란 황제나 왕의 짧은 지팡이로 그들의 힘과 권위를 뜻하고, 정의의 손은 축복하는 신의 손 모습이야. 허리에는 대관식용 칼과 빨간 옷엔 프랑크족의 벌문양이
있는데 이 벌문양은 고대 프랑크 왕국을 다스리던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유래한 심벌로 중세 서양에서는 왕족, 귀족 가문의 휘장에 불멸과 부활의 상징으로 꿀벌 문양이 애용되었어.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을 고대 프랑스 땅을 다스린 왕의 계승자로 강조하기 위해 이 문양을 썼고 자신의 점령지마다 그들의 문장을 변경하고 벌문양을 넣을 것을 강요했다고 해. 가슴에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걸었고 나폴레옹이 앉아있는 옥좌의 팔걸이 끝에는 상아로 만든 구가 장식되어 있어. 그 아래 옥좌에 새겨져 있는 독수리 문양은 황제를 상징하고 이 독수리 문양은 발 아래 카펫에서도 볼 수 있지. 또한 나폴레옹을 드높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초상화의 세로 길이가 2m 60cm 정도인데 앵그르는 실제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초상화를 제작했어. 이것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데 나폴레옹은 실제 170cm가 안 되는 키지만 그림에서는 그를 176cm로 그린 것과 비슷해.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들이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앵그르가 이 초상화를 제작하던 시기엔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을 드높이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예술을 이용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초상화와 조각품을 의뢰하는 것이었지. 또한 정부에서도 황제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게끔 예술가들을 독려했다고 해. 앵그르는 이 그림으로 정부의 주문을 받고자 했지만 1806년 살롱의 첫 선을 보였을 때 기대와는 달리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어. 왜냐하면 당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권력 표현을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앵그르의 복잡한 역사적 모티브들은 퇴보된 구식으로 보여졌고 특히 샤를마뉴와 유사한 느낌은 나폴레옹을 과거의 인물로 각인시켰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외모를 묘사해내는 능력으로 앵그르는 역사상 최고의 초상화가라고 불려지고 있어. 이 그림은 40세에 시작하여 76세에 완성한 그림으로 무려 36년간 그려진 그림이야. 이 그림에는 그리스 신화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림의 주인공인 이 소녀는 산의 요정인 에코이고 에코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저주를 받아 다른 사람의 한 말의 마지막 마디밖에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요정이지. 그리고 어느 날 잘생긴 청년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르키소스는 에코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는 슬퍼하다가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어 메아리가 되었지. 그래서 이를 본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고 나르키소스는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결국 그 샘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난 이야기야. 그림 속 그녀의 왼쪽 하단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데 이것은 수선화 옆을 지키고 있는 에코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소녀가 들고 있는 물병 같은 것은 앙포르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에서 술을 담았던 항아리인데 여기에선 물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가 아는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물이지만 앙포르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물을 쏟고 있는 여인 자체가 바로 샘임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림 속 소녀의 자세는 어깨와 골반의 어긋난 각도로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해서 고대 그리스 조각의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포즈로 보여지지. 앵그르는 성과 소묘에 중점을 둔 다비드의 고전적인 가르침에 충실했지만 몸의 곡선에 빛을 줄이고 이를 부드럽게 표현했어. 또한 뒤의 배경은 어둡게 처리하여 오묵하게 들어간 벽면에 있는 조각상이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 이 그림은 90년대 중반 샤넬 향수 광고에서도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 역시나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던 앵그르는 이 그림에서도 이불에 달려있는 수술 장식과 커튼의 끝자락 등의 장식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했지. 앵그르는 하렘을 주제로 몇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그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발팽숑에 목욕하는 여인이야. 자연스럽게 구겨진 새하얀 침대보는 여인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고 얼굴은 눈썹만 조금 보일 정도의 옆 얼굴과 밋밋한 뒷모습이 전부지만 붓자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각 같은 매끈한 형태와 고상한 색채로 표현한 여인의 우아한 자태는 고전주의를 따르면서도 사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감성적인 여인을 그림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는 낭만주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
28세의 앵그르가 그린 이 뒷모습의 여인은 83세의 앵그르가 터키탕의 용녀들이라는 그림에서 류트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시키게 되는데, 목욕하는 여인 시리즈의 결정판격인 이 그림은 수십여 명의 나체를 전면에 배치하여 아름다운 여체의 미를 한 곳에 모아 표현했고, 원래 그림은 사각형이었지만 이탈리아풍의 원형화로 바뀌었지. 그 이유는 구멍을 통해 훔쳐보는 듯한 관음적 요소를 위해서 둥글게 그렸다고 해.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 팔을 올리고 있는 관등적인 자세의 여인은 앵그르의 두 번째 부인 델핀이야. 앵그르는 그녀를 안드리안의 바쿠스 축제에 나오는 쾌락을 상징하는 여인에게서 영감을 얻어 표현했고, 역시나 이 그림 속에서도 델핀은 보석 가넷으로 목걸이와 팔찌 등을 하고 있지. 앞쪽에 있는 도자기로 된 주전자와 잔, 뒤쪽 벽에 있는 큰 도자기, 그리고 여인들의 머리 장식 문양 등은 이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렸어. 또한 그림 속 류트를 연주하고 있는 이 여인은 20대의 젊은이가 80대의 노인이 되도록 60년 가까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된 앵그르만의 여신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해. 앵그르는 프랑스 남부의 몽토방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화가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는 앵그르의 엄격한 미술 선생이었고, 르네상스 대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게 했다고 해. 이런 아버지의 영향과 타고난 예술적 감각으로 9살에 첫 석고대생을 해냈다고 하고, 아이답지 않은 근육 묘사와 명암 표현을 할 수 있었지. 그 당시는 자크루이 다비드의 그림이 법칙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의 프랑스 미술 영재들은 당연히 모두 다비드의 방식을 충실히 따랐고, 그 중에서도 앵그르는 최고의 우등생이었다고 해. 앵그르는 당시 일명 엘리트 코스를 밟은 화가인데, 최고의 코스를 거치면 큰 성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18세기 프랑스 미술계에도 있었거든. 그 코스의 첫 번째는 파리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상을 받아 파리로 초청을 받게 돼. 두 번째는 유명한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 그림을 배워야 하고, 파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자크루이 다비드의 제자가 되지. 세 번째는 에콜 데 보자르, 즉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입학도 성공. 네 번째는 로마 대상을 받는 것이지. 이 그림으로 로마 대상을 받게 돼. 다섯 번째는 로마에서 고전미술과 르네상스 미술을 공부하고 파리 살롱에 입선하는 거야. 로마 대상은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로마로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상을 말하지. 로마에서 공부 성공. 그리고 1824년 파리로 돌아와 루이 13세의 맹세로 살롱전에 출품해서 대성공을 하게 되지. 여섯 번째는 미술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는 것이지. 이 그림으로 미술 아카데미 회원도 성공. 앵그르는 철저히 고전 미술을 따랐으나 다비드와 같이 정치적 성향을 갖지는 않았어. 대신 인체 표현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 즉 고전적 기준의 미와 기술적 완성도를 중시하면서도 생동감이 부족했던 고전주의의 미술에 인간적 본질과 감정, 아름다움을 작품에 표현하려 한 거지. 다비드가 신고전주의의 개척자라면 앵그르는 신고전주의를 완성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에코는 왜 헤라의 저주를 받았을까? 에코는 사내 요정이었는데 그녀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 바로 너무 말이 많은 수다쟁이이고 오지랖쟁이였다는 거야. 제우스는 요정들을 좋아해 에코와 그녀의 친구들을 자주 찾아갔지.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그 요정들을 찾아내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에코가 헤라에게 말을 걸어 헤라가 온 것을 제우스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에코가 제우스를 도운 것을 알게 된 헤라는 화를 내며 저주를 내리게 된 건데,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마지막 말밖에 할 수 없도록 한 거지. 그리고 시련의 아픔으로 아사에서 죽게 돼. 그녀는 목소리만 남아 에코 메아리가 된 거야.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잘생긴 청년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용어로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아도취를 말하고, 나르키소스는 수선화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에코의 콘트라포스터 포즈가 뭐지? 대비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인체에서 몸의 중심 형태를 S자로 그리는 것인데, 쉽게 말해 짝다리 포즈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대표적인 콘트라포스토 작품은 비너스상이지. 앵그르가 푹 빠져있던 오리엔탈리즘? 어원은 오리엔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오리엔트란 라틴어로 해돋이, 해가 뜨는 방향을 의미하는 오리엔스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발전하여 동방, 동양이 되었다고 해. 이는 서구
중심으로 바라본 동양에 대한 담론을 총칭하는 낱말이고, 동양에 대한 이국적인 신비로움과 경외심 또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뜻하지. 또한 예술가 등이 동양 문화에 대해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유럽인들은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중해 등을 여행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주로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들이 표현하면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어. 하지만 20세기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18, 19세기의 유럽의 제국주의적 태도로 형성된 동양에 대한 적대적이고 탄원적인 시각의 서양 미술이라고 했고, 이런 의미에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향된 외부의 해석을 뜻하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짓의 발레리나. 누가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아낸 화가가 있어. 그 이름은 바로 에드가 드가라는 인상주의 화가야. 그림 속 모습은 발레 공연 당시의 순간을 포착하듯이 조명이 강하게 비추고, 발레리나의 의상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그녀의 동작은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모습으로 그려졌지.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 그림 속에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는 이 아름다운 공연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이 남자는 왜 여기 서 있을까? 당시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부설기관이었던 발레스쿨에는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춤을 배웠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딸들이었고, 오페라 하우스의 부유한 고객들은 이 소녀들을 공연 전후에 따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런 만남은 종종 매춘으로 이어지기도 했지. 요정처럼 보이는 환상의 대상인 발레리나에게 검은 옷의 신사는 어두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드가는 발레리나의 공연과 주로 연습하는 장면을 1500여 점의 작품으로 남겼는데, 그중 무대 위 공연 모습을 그린 것은 발레 그림 중에서 5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리허설이나 공연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공연의 절정을 그린 이 작품은 드가의 아주 이례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드가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감정보다는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동선 등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모델이 된 어린 무용수들에게 몇 시간씩 힘든 발레 포즈를 취하게 하는 학대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어. 또한 1870년대부터 특히 많이 그려졌는데, 드가 형제들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림을 그려야 했다고 해. 보통 드가는 모네, 르누아르 등과 함께 인상주의 화가로 불리는데, 사실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드가 본인 또한 인상주의 화가로 불리는 걸 싫어했고, 오히려 자신을 사실주의자라고 주장했어. 그러면 여기서 인상주의란 무엇일까? 1860년대에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면 인상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시리즈는 빛에 따라 사물의 모습의 변화를 담아낸 인상파를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했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려 했어. 이런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모습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거지. 그럼 드가는 자신이 인상파 화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주장했을까? 그가 즐겨 다루는 주제는 인상파 화가들의 빛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들판의 풍경이 아니라 도시의 비근한 생활, 병마, 세탁하는 여자, 다리미질하는 여인, 무용수, 화장하거나 목욕하는 여자 등 인공 조명 아래의 설정들이었어. 또한 드가의 주요 관심사는 율동적인 형태와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와 대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무용수들에 대한 주제는 드가에게 안성맞춤의 소재였어. 드가는 파스텔을 이용하여 발레 장면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나체화도 많이 그렸어. 드가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몸과 동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어느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한 것처럼 묘사했지. 여자들만이 갖는 세계를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렸어. 이것은 이상화되거나 규범된 전통적인 누드 자세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처럼 젊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이유를 드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 피조물로서의 한 인간이 그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마치 고양이가 제 몸을 핥아서 닦는 것에 비할 수 있을까? 누드화는 항상 관객의 시선을 염두에 두었지만, 내가 그린 여인들은 정직하고 소박한 자신의 신체적 상황 외에는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치 열쇠구멍을 통해서 몰래 바라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당시 선호하던 신화적인 주제에 등장하는 누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 이런 현실적인 구도와 각도로 그려진 드가의 누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음란하고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해. 그래서 당시 평론가와 친구들조차도 드가가 관음증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해.
또한 드가는 조각가로도 유명했는데 조각을 하게 된 계기는 원해서라기보다는 지병이었던 눈병이 악화되어 시력을 거의 잃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래서 무용수를 조각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드가가 죽은 후 아뜰리에에는 밀랍과 찰흙으로 된 모형이 150여 개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의 조각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움직임을 잡아낸 조각들이었어. 이 중 생전에 공개된 작품은 딱 하나뿐이야. 이건 바로 14살의 어린 무희라는 조각상이야. 보통 밀랍 모형은 준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이지만 드가는 완성품으로 사용했어. 그리고 그 밀랍에 색을 입혀 진짜 피부처럼 보이게 했고 거기에 실제 무용수의 슈즈와 치마 그리고 심지어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씌웠어. 그래서 이건 당시 조각품이라기보다는 박제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퍼 리얼리즘의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 아무튼 처음 전시에서 이 밀랍 조각을 보게 된 이들은 너무 끔찍하다는 비난을 했고 비평가들 또한 무용수의 얼굴이 범죄인 인상이라고 몰아붙였어.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조각가가 만든 이상형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온 원숭이 같다고 생각했거든. 드가는 작품을 전시에서 내리고 다시는 전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생전에 다신 공개되지 못했지. 이 작품 모델인 마리는 그 얼마 후 리허설을 너무 많이 빼먹었다는 이유로 파리 발레단에서 쫓겨나 자취를 감췄는데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 세탁 부이면서 매춘 부였던 어머니와 언니의 길을 걸었을 거라고 해. 드가는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 모친의 외도와 불륜을 지켜본 상처가 큰 탓에 여성 혐오증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했어.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대다수는 여성 무용수, 여성 세탁부, 재봉사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을 묘사하고 있지. 앵그르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 미술과 근대 미술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 회화 드로잉 조각뿐 아니라 사진술에도 정통했다고 해. 말년에 그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냈다고 해. 그리고 파리에서 83년에 생애를 마쳤지. 이 그림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와, 정말 그림 잘 그린다야. 벨벳, 퍼, 실크 원단의 모든 질감을 제대로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인체에 대한 형태력과 구도, 그리고 전체적인 근엄한 분위기까지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서 비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 걸작을 그린 화가는 누구일까? 이 화가의 이름은 프랑스의 자크 루이 다비드야. 나폴레옹의 남자라 불릴 정도로 나폴레옹이 총애한 화가이고 나폴레옹의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성향을 그림으로 그렸어. 그리고 그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리는데 아주 탁월한 소질이 있는 화가였지. 이 그림은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으로 가로 9.3, 높이 6m로 아주 큰 작품이야. 여기 등장하는 70여 명의 인물들은 거의 실제 크기와 같이 그려졌고 다만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키가 170cm가 되지 않았는데 이 그림에서는 176cm로 그렸어. 사실을 그렸다기보다는 화가의 충성심과 황제의 잦은 변덕과 요구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이 그림 속 상황은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대관식의 역사적인 장면이야. 스스로 황제를 선포한 나폴레옹이 조제핀에게 황후의 관을 씌우고 있어. 실제 대관식에서 나폴레옹은 로마 교황의 손에 있던 황금 월계관을 가져가 직접 자기 머리에 썼다고 해. 우선 나폴레옹의 뒤에 교황이 보이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의 대관식에 교황인 비오 7세를 초대했어. 그때 교황의 생각은 이러했지. 대관식에서 나폴레옹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며 관을 쓰면 교회의 힘이 드높아질 거야. 하지만 나폴레옹의 생각은 달랐어.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권력이 교황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며 자신이 로마 교회에 버금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던 교황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예상되지만 그림 속에서 교황은 그래도 온화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소심하게 삼위일체를 뜻하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나폴레옹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어. 왼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은 아내 조제핀이야. 저 당시 실제 조제핀의 나이는 41세로 35세였던 나폴레옹보다 6살이 많았지만 그림에서는 조제핀을 20대의 아름다운 미녀로 묘사했어. 그리고 그림에 사용된 색상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알 수 있는데 조제핀의 옷은 흰색과 붉은색이고 옆에 있는 쿠션은 파란색이야.
이 색은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공화정 정치의 삼색기와도 일치하는데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게 무릎을 꿇은 프랑스임을 의미한다고 해. 그리고 뒤쪽 중앙에 귀빈석에 앉아있는 여인은 나폴레옹의 어머니야. 실제로 그녀는 대관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어. 사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조제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해. 조제핀은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거든.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이런 조제핀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었고 그래서 대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거야. 암튼 이 그림 속에서는 나폴레옹의 지시로 다비드는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대관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지. 대관식에는 나폴레옹의 가족들도 당연히 참석했어. 왼쪽부터 형 조제프, 동생 루이, 왼쪽에서부터 여동생 셋, 네 번째는 조제핀의 딸, 그리고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의 아내야. 아래 붉은색 의상을 입은 아이는 루이의 아들 샤를이 보여. 루이의 아들 샤를은 나중에 나폴레옹 3세로 제2공화정이 들어섰을 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해. 다비드 자신도 그림 속에 그려 넣었는데 황제의 어머니 뒤편에 서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나폴레옹 바로 뒤에 머리숱이 적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는데 날 왜 불렀어? 라는 표정으로 대관식에 관심 없는 듯이 혼자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이 남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그런데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카이사르를 불러 그림 속에 넣은 이유가 뭘까? 나폴레옹은 변방 코르시카 섬의 장교였던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과 그런 자신에게 황제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림 속에 카이사르를 그려 넣었다고 해. 그리고 그림 속에서 유명한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노트르담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려 넣었어. 그건 바로 유명한 피에타상이야. 이렇듯 다비드는 그림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기 참석했던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적 반응을 잘 표현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어. 이러한 점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최고의 걸작이 된 이유 중 하나일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사실 우리는 다비드 이름은 잘 몰라도 그의 그림은 정말 많이 봐왔어. 미술책보다는 사회책이나 문제집의 메인 표지로 쓰이기도 했고 아마 나폴레옹처럼 그 교과목을 완전 정복하라는 의미였겠지. 그리고 지금은 단종된 유명했던 양주 라벨에도 쓰이기도 했어. 이 그림의 배경은 이래. 1800년 나폴레옹은 북부 이탈리아 침략을 위해 알프스 산맥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탈리아의 마렌고 평지에서 오스트리아의 명장 멜라스 장군이 이끄는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유럽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 이에 스페인 왕은 나폴레옹에게 전쟁 승리의 축하 선물로 보낼 그림을 다비드에게 의뢰했고 이에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힘차게 포효하는 말을 탄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고민 끝에 자신의 아들을 사다리 꼭대기에 앉혀서 말을 타고 있는 포즈를 구상했고 여기에 몇 년 전에 그려두었던 나폴레옹의 얼굴을 합쳐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위대한 모습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해. 그림 하단의 바위에는 역사 속 인물 한니발과 샤를마뉴 그리고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를 새겨서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전설적인 영웅임을 표시했지. 이 작품을 본 나폴레옹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비드에게 같은 주제로 무려 5점의 그림을 더 의뢰하기도 했어. 그런데 사실 말을 타고는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가 없어. 실제로 나폴레옹은 작은 노새를 타고 주변 지형을 잘 아는 농부의 안내에 따라 겨우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해. 이끌고 가야 할 군대와 식량, 무기까지 있었으니 그림처럼 멋있진 않았겠지. 참고로 나폴레옹이 폐위되고 50여 년 후 폴 들라로슈라는 화가가 다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그렸는데 다비드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지? 같은 사실도 신념이나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다비드는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해. 5년간 로마에서 수학하면서 고대 조각과 건축을 가까이 하고 고전주의 이론을 배워 귀국한 뒤에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가로 활동했어. 여기에서 신고전주의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감성적인 환상의 미술의 반기를 들고 옛 고전주의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크 루이 다비드에 의해서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신고전주의 미술은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하고 영웅심과 용기를 찬양하는 남성적인 양식을 지향했지. 그래서 그의 작품의 주제는 그리스의 신화,
영웅전 등의 고전에서 발췌하여 영웅적 정신이 중요시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이러한 그의 성향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과 나폴레옹의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데 찰떡같이 부합하는 것이었어. 다비드는 1700년 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몰아낸 프랑스 혁명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 그림을 그렸어. 프랑스 혁명은 다비드에게 애국적인 소재를 다루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의 예술은 국가적 영웅이나 역사적 사건을 영원히 남기는 수단이 되었어.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 그의 혁명 동지이자 친구였던 장폴 마라가 살해당한 거야. 악성 피부병 때문에 늘 목욕하면서 진무하던 마라에게 거짓 청원서를 갖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오게 돼. 그 여인은 반혁명파 샤를로트 코르데였고 마라를 칼로 찔러서 죽였지. 그림 속 마라의 한 손에는 면회를 요청할 때 쓰는 피 묻은 청원서가 아직도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펜이 쥐어진 채 가슴을 난자당해 피를 흘리며 죽어있어. 현실에서 마라의 죽음은 영웅적인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욕조에서 젊은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 나약한 모습이었던 거지. 그는 이런 마라를 대의 명분을 위해 죽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해석하여 불멸의 명작을 남기게 된 거야. 마라의 팔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라파엘로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에서 보여지는 팔처럼 그렸어. 다비드는 마치 마라를 예수와 같은 순교자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때 이 그림은 혁명의 피에타라고 불리기도 했었어. 그리고 잉크병이 놓인 낡은 괴짝에는 마치 비문처럼 마라에게 다비드가 바친다라고 글을 써넣었는데 이는 자신도 순교자의 이미지를 조금은 나누어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어. 다비드는 루이 16세의 화가였고 나폴레옹의 화가였고 마라의 화가였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신을 달리해서 일각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해. 하지만 다비드는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장 도미니크 앵그리를 비롯하여 19세기 중엽에 활약한 고전파 화가들은 모두 그의 가르침과 영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벨기에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브뤼셀에서 77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었어. 다비드는 아름다운 작품이 정치와 결탁한 예술가라는 오명과 함께 또는 혁명의 열정과 예술의 힘을 결합한 화가로 사회를 이용하여 예술가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킨 근대 미술의 첫 주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 여자는 거품에서 태어난다? 아주 예전에 TV 광고에서 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건 보티첼리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을 인용한 광고였어. 그런데 왜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그림의 주인공인 미의 여신 비너스는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이고 이것은 거품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이기도 해.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자 부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명했고 이에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키프로스 섬 바다에 버리는데 그 주위에 생긴 물거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인 거야. 자, 그럼 그림 속을 하나씩 들여다볼까? 전체적인 느낌은 이상하리만큼 몸무게를 의식할 수 없는 신기루처럼 가벼운 여신상의 모습으로 표현했어. 화면의 전개는 지중해 깨끗한 물거품에서 태어난 나체의 여신이 바람에 부드럽게 밀려져서 성스러운 섬 키프로스의 해안까지 다다른 장면이야. 그림의 왼편에 날개 달린 커플은 바람의 신 제피르와 꽃의 여신 클로리스야. 이들은 비너스를 육지로 데려가기 위해 입으로 부드럽게 바람을 만들고 고대 과실나무의 요정인 포모나가 봄의 시간이 수놓은 비단 망토를 들고 마중 나온 모습을 그린 거야. 비너스는 둥둥 떠서 섬의 해안에 금방 닿을 것 같고 비너스가 큰 조개 모형의 배에서 오른발을 약간 들고 다음 순간 뛰어내리려는 포즈를 취했어.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바람 부부의 입에서는 장미꽃송이들이 떨어져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듯 보여지고 비너스의 긴 금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과실 요정 포모나의 머리카락과 그녀의 치맛자락, 바람 부부의 옷자락도 날리고 바닷물결도 출렁이며 그림 전체엔 생동감이 넘쳐. 그림 속 긴 목의 새침한 비너스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 듯이 손과 머리카락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러한 포즈는 메디치가의 비너스 조각에서 모방한 것이야. 보티첼리는 주로 피렌체의 공방에서 메디치가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제작했고 당시 메디치가는 피렌체의 강력한 귀족 가문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였어.
비너스의 얼굴은 당시 피렌체 최고의 미인이었던 시모네타의 얼굴을 그린 것이라 알려져 있어. 그 미녀는 누구냐? 보티첼리를 후원하고 있는 메디치가의 줄리아노의 연인이었는데 보티첼리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 마침 그림 속 비너스의 모델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보티첼리는 엄청 기뻐했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녀는 폐결핵으로 22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고 보티첼리는 그녀를 그림으로 옮기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며 8년 만에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지. 다시 그림으로 가서 비너스의 모습은 아랫부분을 가리려는 동작 때문에 왼쪽 어깨는 밑으로 처지고 왼팔은 어색하게 길어. 하지만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녀의 목이 부자연스럽거나 길다거나 어깨가 가파르게 처져 있다거나 하는 점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 또한 채피르 바람부부 주변의 부동 장미꽃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요정 포모나가 들고 있는 진분홍 비단 망토에는 꽃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이는 모두 봄꽃으로 탄생과 출발을 의미하는 거야. 또한 피렌체 도시를 상징하기도 하고 피렌체가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 이 작품의 화가 보티첼리의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피로 꽤나 길어. 보티첼리라는 이름은 작은 통나무라는 뜻으로 키가 작고 뚱뚱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 그가 그린 비너스의 모습은 가냘프고 아름다운 여체로 유명한데 재밌는 것은 아름다운 여체를 그린 보티첼리 자신은 그림 속 여성관과는 달리 평생 총각으로 살았고 장가가는 꿈조차 피할 만큼 결혼을 두려워했다는 기록도 있어.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은 아니지만 비너스의 탄생은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으로는 보티첼리의 또 다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봄이라는 그림이야. 봄 또는 이탈리아어 프리마베라라고도 해.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은 보티첼리답게 우아하고 신비롭지만 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극적인 동영상처럼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중앙에 붉은 옷자락을 걸친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여인은 이 그림의 주인공인 미의 여신 비너스이고 그 위로는 사랑의 신인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가 눈을 가리고 사랑의 화살을 겨누고 있어. 그 화살이 겨눈 곳엔 3명의 여신이 춤을 추고 있지. 3명의 여신은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해. 그리고 왼쪽으로 헤르메스가 겨울에 먹구름을 막아주고 있는 장면이야.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소식을 전한다는 신들의 정령으로 인간과 신의 연결고리이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해. 이 그림 속에서는 지금 아름다운 봄을 지켜주는 중이야. 오른쪽으로는 앞에 소개한 비너스의 탄생에서도 나왔던 바람 서풍의 신 제피르의 모습이 보여. 제피르가 요정 클로리스를 붙잡는 순간 클로리스의 입에서 꽃이 피어나고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신한 모습이야. 또 다른 뜻으로는 제피르를 어두운 청색조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보티첼리가 사랑했던 시모네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이 그녀를 데려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 또한 숲 전체적으로 황금색의 오렌지가 가득하고 바닥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 꽃으로 가득한데 이를 위해 보티첼리는 약 190여 종의 꽃을 그려 넣었다고 해. 보티첼리는 이 그림의 내용 또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름다웠던 시와 신화에 자신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동원하였고 비너스의 탄생처럼 신화 속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구성, 재현한 거야. 사실 보티첼리가 그린 두 작품 비너스의 탄생과 봄은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어서 르네상스 시대 예술품 중에서 이 그림들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작품도 없을 거야.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재현 등은 보티첼리가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단지 메디치가의 주문사항에 따라 그려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이 그림이 초상화라면 믿을 수 있겠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초상화라 함은 이런 그림들일 거야. 하지만 초상화의 등장인물이 엄청 많다면 단체 초상화가 되겠지.
이 그림은 사진기가 없던 시절 지금의 기념 단체 사진을 대신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단체 초상화는 서양화의 한 장르였고 가족 초상화도 여기에 포함되겠지. 그럼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야. 이 작품의 제목은 프란스 반 링코크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민병대야. 그리고 밤에 순찰을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서 흔히 야경, 나이트워치라는 제목으로 불려졌어. 그림은 분명히 밤인데 사실 밤이 아니고 낮의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렘브란트는 주인공을 강조하고 주변을 어둡게 하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을 어둡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그림에 비해 어둡게 보였을 수도 있고 여기에 광택제가 보태져 그림이 더 어둡게 변한 거야. 보통 그림을 그린 후 마무리 과정에서 그림을 보호하고 광택을 주기 위해 코팅제를 바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어 그림을 더 어둡게 만든 거지. 이런 이유들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야경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다행히도 1940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드디어 그 광택제를 벗겨내고 복원하면서 그림 본래의 아름다운 빛을 다시 찾게 되었어.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의 시민군 기념 건립회관에 걸릴 6작품 중 하나였고 그 당시 이 단체 초상화를 위해서 시민군의 대위와 부대원들은 꽤 큰 금액이었던 1600길더를 모아서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의뢰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기존의 단체 초상화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배경처럼 보이기까지도 해. 아마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중요하게 강조해줬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비싼 돈을 냈는데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길 바랬던 의뢰인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지. 하지만 불만과 혹평이 많았던 그림을 그리고도 렘브란트는 당대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화가였고 그래서 그림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됐다고 해.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는 가로 4.37, 높이 3.63m로 사람 실제 크기로 그려졌다고 해. 또한 이 그림에서 졸업사진 앨범처럼 열을 지어 정지된 모습으로 그리는 기존의 집단 초상화의 규칙을 깼고 그림 속 인물들이 화면 속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처럼 연출했어. 이를 위해 무기를 손질하고 대형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고 창과 깃대가 화폭에 어지럽게 보이며 시민군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북을 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개가 짖고 있는 모습 등 시민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림에 넣어 소란스럽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으로 만들었지.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이 그림 속 주인공은 누가 봐도 작품명과 동명인 검은 복장에 빨간 띠를 두른 프란스 바닝코크 대위와 그 옆에 노란색 예복에 흰 띠를 한 중이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일 거야. 여기에서 대위의 붉은 띠는 네덜란드 개신교 지도자를 상징하고 중위의 노란색은 네덜란드 카톨릭을 상징한다고 해. 이것은 네덜란드 개신교와 카톨릭의 연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림의 맨 뒤에 둥근 액자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왼쪽에 붉은 옷의 남자는 화승총에 화약을 장전하는 모습인데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듬직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 렘브란트는 이를 강조하듯 빨간 깃털의 모자와 빨간 옷을 입혔어. 보통 렘브란트는 강렬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을 사용한 점은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뒤에 밝게 빛이 나게 그린 정체불명의 소녀가 있어. 자세히 보면 소녀라기보다는 중년의 여성이야. 이 소녀는 렘브란트의 죽은 아내 사스키아라고 해. 그녀에게는 발톱이 하늘을 향해 죽어있는 닭이 보이고 그 아래로 화약 주머니가 보이는데 이는 모두 시민군의 상징이야. 렘브란트는 그녀를 시민대의 상상 속의 마스코트 혹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경비대의 수호천사로 표현했다고 해. 그리고 그 뒤로 두 남자 사이에 빼꼼히 보여지는 작은 렘브란트 본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는 이 소녀를 보려고 하지만 앞에 사람들에 가려 그 소녀를 볼 수가 없어. 이것은 그림에서나마 아내를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야.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 초상화도 그렸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야. 1633년도 그림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와 결혼하기 전 해의
그림으로 그녀의 수줍고 앳된 여인의 매력을 표현했는데 사스키아를 봄과 꽃의 여신 플로라로 그려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어. 그리고 1년 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역시나 아내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그렸지. 1642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는 많은 작품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이 그림들은 작가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규범이나 의뢰인의 취향에 맞춰 그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이 그림은 형식을 벗어나 환상적인 느낌으로 그려진 초상화이고 렘브란트는 자신의 애정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그림 속의 꽃과 화사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것이지. 이 야경이라는 작품 이후에 렘브란트는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작품 완성을 전후해 사랑하던 사스키아가 죽게 되면서 그림은 더욱 어둡고 대중의 취향에서 멀어지게 되었어. 비상업적 그림이나 자화상에 몰두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그림은 빛을 사용하여 공간감은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고 역동적인 구성과 스토리의 도입은 당시 혁신적이었고 기존의 단체 초상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이 작품으로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 또한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화가이기도 해. 그의 자화상은 현재 회화, 애칭, 드로잉을 합쳐 9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일이야. 렘브란트 그림의 10%나 차지하는 수치인데 그의 자화상들은 유사한 것이 거의 없고 시기별로 기법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 이 그림은 그가 숨을 거두던 해에 그려진 것인데 얼굴이 선명하게 묘사된 것에 비해 옷과 배경은 얇게 칠해서 얼굴에 조명을 비추는 효과를 내고 있고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방식으로 얼룩덜룩한 피부와 흰 머리카락, 수치 적어진 눈썹과 수염을 여과 없이 그렸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야. 하지만 렘브란트는 그의 추한 모습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습을 아주 성실하게 관찰했어. 이것은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화풍과는 매우 차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우리가 그의 자화상을 보며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성실하게 관찰된 모습 때문일 수도 있어. 같은 해에 완성된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또 다른 자화상처럼 보여지기도 해. 이 그림의 내용은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객지를 떠돌며 사창가에서 모두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끼니를 때우다가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는다는 성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야.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새 신발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는 성서의 장면을 택하지 않았어. 대신 아들을 짧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에 낡은 옷을 입은 죄수처럼 표현했고 다 떨어진 신발을 한쪽만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그렸지. 그리고 늙은 아버지는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아들을 용서하는 극적인 순간으로 묘사했어.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괴로웠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그 얼굴은 한없이 너그럽고 거룩하기까지 한 성자의 모습으로 그렸어.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상 속에서 예수가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푸는 속죄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거야. 늙은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는 손은 밝은 빛으로 강조했고 오른쪽에 화려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큰아들과 형제인데 그는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이 냉담한 형제들을 렘브란트는 어둡게 묘사했지. 이것은 빛은 사랑과 구원을, 어둠은 시기와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작품 속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가 담겨 있고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63년의 세월을 고해하고 있는 자화상처럼 보이기도 해.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태어났고 그는 제분업자였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 그는 라이덴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 1학년을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 그의 초기 작품들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고 초상화가로서 눈부신 명성과 재산을 모으고 부유한 집의 딸 사스키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지.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과 명성이 있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로 일생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은 후에 그의 그림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이유가 됐지. 14년 후 결국 그의 채권자들은 그의 집을 팔고 수집품들을 경매에 붙여서 처분해버렸지.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아들의 도움으로 완전한 몰락의 지경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덕택으로 그는 그림에 매진하여 만년의 위대한 걸작들을 그려낼 수 있었어.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아들도 먼저 죽고 1669년 암스테르담에서 63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는 끼니마저 거르는 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그림은 헌옷 몇 벌과 그림 그리는 화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교회 소유의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에 묻혔어. 빛을 훔친 화가, 근대적 명함의 시조, 300여 점의 동파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계 미술사상 최대의 화가, 유럽 미술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네덜란드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가, 이 모든 수식어가 바로 렘브란트야.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키아로스쿠로 기법, 명암의 대비 효과를 사용하여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3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명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 앞쪽은 선명하고 환하게, 뒤쪽은 어둡고 희미하게. 이건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야경의 작품 의뢰 비용? 당시 1600길더는 현재 우리 돈으로 105만 원 정도이고 그 당시 노동자는 주당 6.5길더, 연간 300길더를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노동자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던 거지. 렘브란트도 너무하지 않아? 시민군에 대해? 암스테르담 시민군은 이 도시의 독립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14세기에 조직되어 전통적으로 성문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했었지만 17세기에는 일요일마다 시가지를 행진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었다고 해. 돌아온 탕자에서 큰아들의 항의와 아버지의 대답.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풀다니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라고 했대. 62세 제오크시스 모습을 한 자화상? 제오크시스는 누구? 고대 그리스의 화가로 고대 문헌에 수많이 언급되어 있어. 음영법이 훌륭했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해. 신들의 모습이나 초상화를 주로 그렸으며 특히 미녀를 잘 그렸다고 해. 와, 그림이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나 싶은 이 작품은 피치색의 장미처럼 보이는 여인이 그네를 타며 그림 전체를 장미향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장면이야. 그리고 이 그림은 마치 우리가 연극의 관람객이 되어 배우들의 극적인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연출했지. 이 달달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프라고나르이고 이 그림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 우선 여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림 중앙에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고 또한 2명의 남자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이건 삼각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어. 우선 왼쪽에 젊은 남자와 여인의 관계가 궁금한데 이 남자는 당시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줄리앙 남작이고 애인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기 위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이기도 해. 그는 비스듬히 누워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의 치마 속을 보는 듯하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어. 그리고 남작과 여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밝은 표정인 걸로 보아 둘은 이미 잘 아는 사이임을 알 수 있지. 젊은 여인은 쿠션이 붙은 호사스러운 그네를 타며 치맛자락을 늘쳐 남작을 유혹하고 있고 그녀의 벗겨진 작은 신발이 향한 곳엔 사랑의 신 큐피트의 조각이 보이는데 입에 손가락을 대고 비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야.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당시 유럽에선 구두를 신지 않은 여성의 맨발은 알몸을 상징했다고 하고 드레스를 들어 발목을 보이는 것은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의 하나였다고 해. 따라서 이 그림에서 신발을 던진 것은 이후 남녀 사이에 벌어질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여인의 나풀거리는 레이스와 다리를 들어 올리느라 신발이 날아가는 모습은 이런 비밀스러운 연애를 가볍고 유쾌하게 보이도록 표현했어. 그리고 젊은 남자의 가슴의 꽃은 여인의 분홍색 드레스와 같은 색이고 여인의 가슴에 있는 푸른빛의 꽃은 남성의 옷 색상과 일치하여 둘이 연인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지. 하지만 밝은 빛 속에 있는 경쾌한 두 남녀와는 달리 나무 뒤로 희미하게 백발의 남자가 보이는데 그는 그네를 밀어주는 하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옷차림새로 보아 그는 귀족이며 저 생기발랄한 여인의 늙은 남편이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남작의 발치에는 덤불이 덮여 있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남편의 옆에도 조각상이 보이는데 일명 푸토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가 이 상황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푸토는 남편 앞에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왜 강아지를 보고 있는 걸까? 보통 강아지는 유럽 미술에서 정절과 신의, 충실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신혼부부 사이에 그려지거나 초상화의 인물과 함께 자주 등장하거든.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강아지는 잘못된 상황임을 남편에게 경고하려는 듯 울상을 짓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노쇠한 남편은 힘이 든지 벤치에 앉아서도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는 듯 그네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어.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관람하는 듯 느끼게 해주지. 그런데 이 불륜 관계에는 나름 이유가 있기는 해.
당시 결혼은 개인보다는 가문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 계약 결혼이 성행했지. 그러면 애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겠고, 따라서 아내는 후손을 낳아 책임을 다하고 부부는 각자 연애라는 기쁨은 다른 상대에게서 찾게 되는 당시의 공공연한 비밀이 자리 잡은 거지. 한 예로 이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의 6개의 연작인데 18세기 후반 영국 귀족들 사이에 만연했던 계약 결혼을 풍자적으로 그려 당시 상류층의 타락과 탐욕을 묘사했어. 첫 번째 그림은 계약 결혼인데 신랑은 귀족 집안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와 가계도를 내놓으며 신분을 과시하고 있어. 신부의 아버지는 그 말을 내놓으며 만족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목에 점이 있는 신랑은 다른 쪽을 보고 있어. 신부는 반지를 손수건에 낀 채 그 옆에 변호사와 속닥거리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신부의 애인이야. 신랑의 발밑에는 2마리의 개가 심드렁하게 누워있어. 마치 이 결혼이 별로라는 듯한 모습으로 예비 신랑 신부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야. 두 번째는 결혼 직후의 모습으로 파티에서 돌아온 젊은 부부의 모습인데 아내는 기지개를 켜는 나른한 모습이고 남편은 그저 의자에 축 처져 있지. 바닥에는 의자와 악보가 널려 있어 혼잡했던 파티의 모습을 짐작케 하고 왼쪽의 집사는 질색이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장부와 돈을 들고 나가고 있어. 세 번째는 병원의 모습인데 남자의 애인인 매춘부가 매독에 걸려 남자와 함께 의사를 찾은 모습이야. 매춘부의 이마에 검은 반점이 보이고 남자 역시 앞의 그림에서 묘사되었던 목에 검은 반점이 보이지. 검은 반점은 매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울고 있는 듯한 소녀는 매춘부의 딸로 그녀 역시 성병에 걸린 것으로 보여. 네 번째는 아내의 방으로 여자의 불륜 생활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데 벽에 걸린 그림으로 그녀의 부도덕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지. 그녀의 옆에는 애인인 변호사가 연극표를 들고 그녀를 유혹하고 있어. 다섯 번째는 백작 부인이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걸린 장면인데 극심한 결투 끝에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애인인 변호사는 창문 너머로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야. 그리고 문 쪽에는 숙소의 주인과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지. 여섯 번째는 이 연작의 마지막으로 백작 부인의 자살을 그렸어. 도망친 변호사는 살인죄로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인은 결국 약을 먹고 자살하지. 어린 딸이 그녀를 끌어안고 있고 안타깝게도 딸의 목덜미에도 검은 반점이 보여. 그녀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작품 오른쪽 테이블 위로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큼직한 고깃덩어리를 챙기는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연출했지. 로코코 시대의 이런 풍자적인 그림은 그 당시 상류사회의 신분 상승과 이익의 수단으로서의 결혼 문화를 볼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만연했던 그들의 탐욕을 알 수 있지. 아무튼 다시 그네 그림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그림을 주문한 줄리앙 남작의 처음 제안은 그네를 밀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주교로 그리기를 원했다고 해. 당시 줄리앙은 프랑스 성직자들의 재정관리자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왜 주교를 그런 역할로 등장시키려 했을까? 로코코 시대는 쾌락주의와 풍자의 전성기였는데 그 시대의 일부 귀족들은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을 즐겼고 또 다른 이유는 애인의 선물용으로 그려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설정을 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주교로 그리는 것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프라고나르는 주교 대신 남편으로 바꾸어 더 전통적인 구성으로 만든 거지. 그리고 숲속처럼 보이는 이 몽환적인 배경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표현했고 뒤쪽에 멀리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 숲이 귀족의 대저택에 딸린 정원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 당시에는 기존의 엄격하고 대칭적인 바로크 스타일 정원 대신 실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원을 선호했다고 해. 이것은 로코코 미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 로코코의 시작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이 원인이 되어 시작이 되었는데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을 왕궁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 절대 왕정을 위한 의도로 수많은 귀족과 병사들을 베르사유 또는 옆의 마을로 이주하게 했어. 약 5만 명의 인구가 베르사유에 거주하게 된 것인데 좁은 궁전에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되니 불만이 많았던 거야. 결국 루이 14세가 죽은 후 대부분의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을 탈출하여 자유롭고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을 세우게 되지. 그리고 바로크 양식에서 널리 쓰이던 수많은 장식들은 더욱 온화한 장식들로 변경되고 공간과 어우러지는 스타일로 발전했어. 로코코 이전 바로크는 교회와 루이 14세의 왕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웅장한 이미지였다면 로코코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우아함, 경쾌함, 즐거움 등은 로코코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
프라고나르의 그림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몰락하기 직전 귀족 사회의 문화와 취향, 감성을 생생하게 담았어. 이 시기는 귀족의 시대, 여성의 시대이며 갈랑트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갈랑트리가 뭐지? 이 단어는 귀족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원래 갈랑트리는 공손함, 용기, 기사도 등을 말하는 단어로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용감한 행동, 배려, 품위 있고 예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성이 마차에서 내릴 때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진창물 위에다가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깔아주는 기사도 정신 같은 것이지. 혹은 두려움 없이 적진에 돌진하는 중세 기사의 용감함을 뜻했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귀족 남성들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유행어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어. 이 시기에 갈랭트리의 뜻은 집적거린다 혹은 껄떡댄다는 것이었다고 해. 아무튼 갈랑트리는 프랑스어로 본래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나 낭만적인 매너를 의미했지만, 역사적으로 특정 맥락에서는 귀족 남성들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연애를 즐기는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거지. 그래서 로코코 시대 귀족들의 이런 사회상을 보고 갈랑트리의 시대라고도 했었던 거야. 또한 비슷한 단어로 18세기에 주로 귀족들이 정원이나 자연 속에서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우아하고 낭만적으로 그린 회화를 페트 갈랭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아한 야외 모임이나 고급스러운 파티를 뜻하기도 하지. 페트 갈랑트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은 키테라 서무로의 순례이고, 이 그림을 그린 장 앙투안 와토는 로코코 미술의 창시자이며 사랑과 낭만, 우아한 즐거움을 주제로 그렸다는 공통점에서 프라고나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화가라고 할 수 있어. 프라고나르는 1732년 프랑스의 그라스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당대 유명했던 로코코의 대가 부시에게 그림을 배웠어.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로마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내용의 역사화 등을 그려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겁고 역사적 주제는 자신과 맞지 않았던지,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카데미 회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 즉 자유분방하고 쾌활하고 관능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린 거야. 당시 저명한 미술 비평가들은 역사화를 품위 있는 것으로 다루었고, 역사화의 우월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 따라서 같은 시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칸트조차도 그를 정신을 우둔하게 만들고 대상을 차츰 역겹게 만들어 마음으로 하여금 이성의 판단에서 자기의 반목적적인 기분을 의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불만족하게 하고 언짢아하게 만든다 라고 비판했지. 한편으로 프라고나르는 귀족의 저택을 장식했던 역사화가 오히려 귀족을 역사의 주역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는 오히려 방탕하고 사랑 노름에 빠진 프랑스 귀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 그들과 대중을 수평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겠어. 따라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로코코 미술이 경박한 에로티시즘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후대인 프라고나르의 솔직함과 대중에게 친숙한 주제의 그림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의 작품은 후대 예술가들과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주게 돼. 설치 미술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선 톰이 다른 방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연출을 니기 프라고나르의 그네 그림이 수놓아진 소파에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불륜을 묘사했지. 그리고 프라고나르가 그린 이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로코코 시대의 소녀 취향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용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의상은 야외의 그늘보다는 궁정 무도회에 어울릴 법한 의상을 입고 있지. 사실 18세기 의상 에 관해서라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건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이야. 이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은 프랑스와 부시의 작품으로, 그는 프라고나르에게 로코코 특유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을 전수한 화가지. 퐁파두르 부인은 당시 최고의 패셔니스타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지. 그녀의 초상화 속 의상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그중 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초상화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명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림 속 그녀는 책을 읽다가 잠시 쉬는 듯한 모습이고, 로코코 취향을 사랑한 그녀의 의상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 위로 풍부한 주름과 섬세한 수공 레이스, 리본과 꽃 등이 보이고, 이러한 장식 요소는 귀족 사회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는지에 관한 재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퐁파두르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돼. 그 점쟁이는 그녀에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해. 그때부터 그녀는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연회에 어울리는 춤과 노래, 고급스러운 화법 등과 더불어 교양과 학식을 쌓는 노력을 했어. 하지만 왕과의 조우는 귀족들만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없었던 평민 출신의 그녀는 귀족과 결혼하여 신분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고 일부러 그가 다니는 길목이나 장소에서 그와 마주치곤 했다고 해. 그리고 마침내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빠지게 되고 그는 그녀를 공식 애첩으로 인정하기 위해 귀족 자기인 마르키즈 드 퐁파두르를 하사하지. 그렇게 퐁파두르 부인이 된 그녀는 왕의 가장 가까운 여인이 된 거야.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야심이 아주 큰 여인이었고 왕의 정부로서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되지. 그리고 문학적, 미학적 유행을 주도한 인물로 다방면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퐁파두르 핑크라는 색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패션 아이콘인 퐁파두르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상과 장식에 이 색을 사용했는데 그녀는 당시 귀족 사회와 패션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만큼 프랑스에서 핑크색이 대유행을 하게 되지. 그리고 프랑스의 세브르 도자기 제조소에서는 그녀의 영향과 지원으로 1757년에 퐁파두르의 취향에 맞춰 새로운 색상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장밋빛 분홍색인 로즈 퐁파두르인 거지. 이 색은 매우 섬세하고 우아한 핑크색으로 세브르 도자기의 고급스러운 장식에서 자주 사용되었어.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 덕분에 18세기 중반 로즈 퐁파두르는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었던 거야. 현재까지도 퐁파두르 핑크는 여전히 세브르의 대표적인 색상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지. 그리고 그림 속 소품들을 통해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녀는 책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깃털 펜과 잉크병 그리고 국가 인장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왕의 최측근으로 예술뿐 아니라 정치 외교까지 그녀의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또한 그녀 뒤에 큰 거울에 비친 서재의 책들이 보이는데 이건 그녀의 지적 취미와 학문적 관심을 볼 수 있지. 그리고 프라고나르의 그네에서와 같이 이 그림에서도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루이 15세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어. 그녀는 프랑스 왕실과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림을 그린 부시에는 루이 15세가 직접 나라를 다스린 시기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화가로 당대 궁정과 귀족, 서민들에게까지 폭넓은 인기를 누린 화가야. 로코코는 다른 미술의 흐름과 달리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미술이 아니고 프랑스가 만들어 유럽에 전파시킨 미술 양식이야. 중세 고딕 건축 이래 프랑스가 유럽의 문화를 선도하게 할 계기를 만든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는 파리를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만든 시대였지. 그리고 그 중심엔 가장 프랑스적인 것으로 부시의 그림이 있고 그와 더불어 예술을 지원한 퐁파두르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듯 퐁파두르 부인의 총애와 절대적 지지를 받은 부시에는 그녀가 폐결핵으로 4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후에도 그의 명성은 기울지 않았고 궁정의 수석화가로 임명되는 등 영광의 정점에 도달하지. 하지만 그가 죽고 그의 그림은 10년도 안 되어 완전히 추락하게 돼. 왜냐하면 후에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다음 시대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예술적 혁명에 의해 그의 그림은 그저 구체제와 같은 의미로 치부되었거든. 부시에와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프라고나르가 부시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으니 굳이 따지자면 로코코의 원조에 가까운 건 부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 프라고나르가 엄격한 역사화를 팽개치고 세속적인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했다면 부시에는 궁정화가의 왕립미술 아카데미 교장을 역임하는 등 출세지향적인 화가라고도 할 수 있지. 부시의 말년은 명성으로 가득했지만 그 다음 기수였던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미술의 마지막 대가로 프랑스 혁명은 프라고나르에게 개인 후원자들을 앗아가고 그들 대부분은 단두대에 처형되거나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지. 곧 프라고나르는 잊혀진 작가가 되었고 곤궁한 말년을 보냈어. 그리고 그는 1806년 74세에 파리의 아주 더운 날 빙수를 먹고 병이 나 다음날 사망했지. 버릇 김에 보너스 이야기. 로코코의 어원. 로코코라는 단어는 원래 로카이유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것으로 로카이유는 주로 자갈, 조개껍데기, 시멘트를 사용하여 동굴이나 분수 등을 장식하는 기법을 의미하고 후에 이 국한된 의미를 벗어나 예술사에서는 바로크를 이어주는 건축과 서양 미술의 한 예술 양식으로 쓰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로코코는 바로크나 르네상스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조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18세기는 로코코뿐만 아니라 바로크,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였고 이 시대에 유행한 예술 양식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표현 방식과 분위기에서 바로크의 장중함과 위압감 등의 남성적임에 비해 로코코는 세련미나 화려한 유의적 분위기로 여성적이고 감각적임을 알 수 있지. 그네에 나오는 아기천사 푸토의 조각상, 신화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아기천사 같은 푸토는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단어로 작은 남자나 아기를 의미하고 주로 장난스러운 소년이나 아기천사로 묘사되지. 푸티라고도 불리는데 푸티는 푸토의 복수형으로 여러 명의 푸토를 가리키는 말이야. 푸토의 이미지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리스 신화의 큐피드와 같은 사랑의 신들과 같이 등장하였고 바로크나 로코코 미술에서는 성스러운 천사들, 천국, 기쁨을 상징하며 장식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었어.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로마상이 뭐지?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탓하던 프랑스 미술계 엘리트 코스의 필수인 이 로마상은 무엇일까?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에서 예술 분야, 특히 미술과 건축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상으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서 정해진 경연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수상자는 로마에서 유학하며 학문과 예술을 배우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 1648년 루이 14세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고 미술과 건축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이 후원을 했어. 수상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프랑스 예술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 하지만 1968년에 프랑스 미술 교육의 변화에 따라 이 로마상은 폐지되었고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와 관련된 많은 전통적인 제도들도 개편되었지. 프라고나르의 향수가 있다고? 프라고나르의 그림을 보면 장미향에 가득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이에 영감을 받아 프라고나르 향수가 만들어졌어. 참고로 프라고나르는 프랑스의 그라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라스는 과거 중세시대에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곳이었어. 당시 가죽 냄새를 지우기 위해 가죽 장인들이 그라스 마을 내에 심어둔 꽃으로 포마드를 만들어 가죽 장갑에 향을 입히게 되고 이후 향기 나는 장갑은 귀족 계층과 궁정에 유행을 하게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죽 가공업은 쇠퇴하고 향수 사업이 주가되어 그라스는 향수의 중심지가 되었어. 그리고 1930년경 프라고나르라는 향수 제조업체가 만들어지는데 로코코 미술의 거장이고 그라스 출신인 그의 이름을 그려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향수 브랜드가 만들어졌지. 그라스 지역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의 배경이 되기도 해. 분명 고단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 햇빛을 받으며 곤히 잠든 부부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해 보이고 잠자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 이 그림은 장 프랑수와 밀레의 낮잠이라는 그림이야. 맞아, 밀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줍기의 그 화가야. 그는 농촌 풍경을 주제로 주로 소박한 농부들의 일상을 그렸지. 낮잠이라는 그림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그림을 후대의 유명한 화가가 따라 그렸기 때문이야. 바로 인상파 화가 고흐인데 화풍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그렸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황금빛과 채도 높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지. 고흐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기 유명 화가들이 밀레의 이 그림에 매료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림 속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의미가 보여진다는 점이었어. 그리고 이건 밀레 그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고흐는 밀레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그림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를 자신의 영혼의 스승이며 예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해. 그런데 그림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고흐 그림의 좌우가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왜일까? 고흐가 본 작품은 밀레의 원화를 본 것이 아니고 아드리아 라비에유라는 작가가 판화로 제작한 작품을 보고 그렸다고 하는데 판화의 특성상 당연히 좌우가 바뀌어 있었고 고흐는 이를 그대로 보고 그려서 좌우가 바뀌게 된 거지. 만종이라는 이 그림은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종은 저녁 때 절이나 교회 등에서 치는 종을 뜻하고 원 제목은 랑젤리스이고 프랑스어로 3종 기도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성당이나 수도원 등에서 하루에 3번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위해 기도를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그림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 한 남자와 여자가 3종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지. 그런데 왜 제목이 만종일까? 이 작품은 일본을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일본은 카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0.3% 밖에 되지 않아서 3종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임의로 만종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 아름다운 그림의 분위기는 전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지의 경계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넓고 광활한 자연 한가운데 기도를 올리는 부부의 엄숙한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평화로운 모습이지.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진지한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어. 밀레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에서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죽은 가엾은 이들을 위해 삼종 기도를 드리는 것을 늘 봐왔다고 해. 그리고 그 추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거지. 그런데 일명 감자바구니 논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해. 1932년 한 정신 이상자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 그림을 칼로 찢는 사고가 나는데 미술관에서는 복원 작업을 위해 X선 촬영을 하게 되고 그 감자바구니가 칠해진 부분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 밑그림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사실은 감자바구니가 아니고 아기의 관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지. 기존의 종교적 경건함과 농촌의 순박한 삶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고자 했던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지. 그림에서 슬픔과 불안이 느껴지고 황혼역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의견과 아니다, 밀레의 할머니에 대한 회고가 있지 않냐, 아기를 밭에 묻겠느냐라는 등의 반대 의견도 많아. 결국 1963년 루브르 박물관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돼. 그리고 결론은 아기의 관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감자바구니를 그리기 전 구도를 잡기 위해 그렸던 스케치만이 있을 뿐이었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아기의 장례식 장면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곤 하지. 또 한 가지 이 작품은 19세기 작품 중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 만종은 미국의 작가이자 아트 컬렉터인 토마스 골드 애플턴이 파리에 머물면서 주문했던 작품인데 완성될 즈음 그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작품 수령이 어려워지고 얼마 뒤 벨기에 출신의 풍경화가인 빅토르드 파블레가 1000프랑에 구매를 하게 돼. 그 이후 작품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경매와 판매가 더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1890년 프랑스의 사업가이자 아트 컬렉터인 알프레드 쇼샤르에게 무려 75만 프랑, 약 100억 원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거야. 즉, 첫 거래 후 30년 만에 작품 가격이 750배가 되었고 밀레의 작품 중 가장 비싼 그림이며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게 돼. 그런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밀레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후였고 당시 유족들은 빈곤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 그저 운과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던 프랑스인들은 화가와 그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즉 추급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화가의 작품이 판매된 후 사후에 수입이 보장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작곡가들은 작품 탄생 후 인세나 저작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과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화가는 작품을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 그래서 처음 판매되고 새롭게 재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작가나 상속권이 있는 유족에게 양도하도록 한 거지. 세계적으로 현재 추구권을 도입한 국가는 82개국에 이르고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3년 뒤에 추구권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고 해. 밀레는 1850년 살롱전에서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보수, 진보 양쪽의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어. 그저 씨를 뿌리면서 걸음을 내딛는 농민을 그렸는데 왜 논쟁이 되었을까? 밀레는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고 배경 또한 명확히 드러내지 않게 그렸어. 그림의 초점은 오로지 일을 하고 있다 에 맞춰져 있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농부의 노동이 주제가 되는 건데 그 노동의 이미지를 웅장한 느낌으로 보이게 한 거지. 그리 크지 않은 밀레 그림에서 인물이 커 보이는 이유는 인물과 배경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레는 세부 묘사 대신 인물을 커다란 덩어리처럼 보이게 했고 이런 소수의 인물을 단순화된 공간의 전면에 배치하여 장엄함을 느끼게 한 거지. 그래서 보수파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당연히 불편했을 거야. 거칠고 이상화되지 않은 거대한 농부가 신이나 역사적 인물을 그리는 스케일로 그려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진보적 성향의 비평가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변화의 신호라고 해석했지. 그리고 7년 후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인물의 얼굴보다는 일하는 농부의 일 그 자체로 보여져. 그리고 이 인물들의 자세는 자연스러운 듯 하나 시간이 멈춘 듯 보이고 조각품을 보듯 육중하고 무거운 정지된 인물로 보여지지.
밀레는 농촌의 삶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그리지는 않았다고 해. 대부분의 작품은 스케치에서 완성까지 작업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밑그림을 통해 인물 배치, 동작 등을 구상했어. 밀레의 농부들은 체격도 나이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 농부의 의상, 예를 들면 두건의 파랑, 빨강, 노랑과 같은 색을 주로 썼고 계절에 관계없이 비슷한 복장을 한 농부를 그렸어. 이것은 그 당시의 농부가 아니라 농부의 전형을 그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어. 그림 속에서는 그들의 노동과 피로, 가난, 체념을 알 수는 있지만 밀레는 그들의 노동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표현한 거야. 어떤 평론가는 그림 속 여인들이 거만해 보인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 1857년 이 작품을 파리살롱에 발표했을 때 이 그림 역시 주 고객층인 부르주아와 지주계급들은 그림의 내용이 농부들의 힘든 일상과 노동 착취임을 간파하고 사회주의적인 표현이라며 많은 비난을 하기도 했어. 언뜻 보면 평화로운 시골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림 속에서 프랑스의 사회계급을 알 수 있었거든. 새 여인들 뒤로 보이는 말을 탄 사람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자들과 토지주들, 즉 지배계층이고 진짜 곡식은 다 수확하고 남겨진 이삭을 줍는 농부는 하층 계급인 거지. 그림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현실이 정확한 이삭 줍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시 이 그림에 그려진 사회적 진실은 파리 화단의 논쟁거리였던 거지.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 그는 다만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낸 거지. 밀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고백하건대 만약 당신이 나를 사회주의자라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실로 말하자면 농부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네. 나 역시 농부이고 나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이니까. 또한 농부 그림은 전통적인 회화의 분류로는 풍속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풍속화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장르화나 역사화에 비해서 그 격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 분위기 또한 종교나 신화의 주제로 한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하지만 밀레는 일 노동 자체를 종교성을 가진 존엄한 가치로 만든 거야. 이것은 앞서 말한 1859년 만종과 낮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레에게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는 그의 그림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 말년에 밀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화도 그렸는데 이건 봄이라는 작품이야. 밀레는 사실주의 화가였는데 이 그림은 마치 인상주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밀레는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 그림에서 그는 신선한 색채들을 통해 소나기가 지나간 듯 보이는 하늘색과 무지개, 그 찰나의 순간을 성실하고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으려고 했지. 그래서 자연이 보여주는 어둠과 그림자, 그리고 어느 순간 보여지는 빛들을 표현하고자 했어. 또한 분할된 붓터치를 이용하여 녹색의 톤들과 나무에 만개한 꽃의 표현을 극대화했지. 이것은 인상주의의 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려 했던 것과 색채 분할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인상파 화가 모네, 시슬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쇠라와 반 고흐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 이 그림의 제작 배경은 목화 공장을 운영하던 프레데릭 하트만이라는 사업가가 자신이 후원하던 화가 테오도르 루소에게 사계를 주제로 한 그림을 부탁했는데 루소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1867년 사망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밀레에게 사계를 완성해 줄 것을 부탁했어. 그래서 친구 루소 대신 완성하게 된 작품이지. 이 작품은 사계 중에서 봄을 그린 것인데 그럼 여름, 가을, 겨울은 무엇일까? 여름은 미를 타작하는 사람들, 가을은 건초더미이고 겨울은 고독한 것. 겨울은 미완성인 채로 밀레는 사망하게 되었지. 이 그림 역시 말년의 작품인데 밀레가 죽기 1년 전 그린 작품이지. 이 그림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을 소재로 한 작품이야. 그 당시 비둘기를 잡는 모습인데 횃불의 빛으로 비둘기의 눈을 멀게 하고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비둘기를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려잡았다고 해. 그림 속에서 한 명은 밝은 빛을 밝히고 있고 옆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두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진 비둘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야. 내용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주제이지만 밀레의 비표현과 구도는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환상적으로 보여지지. 비둘기를 묘사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형상화를 시킴으로써 빛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어. 이전의 그림과는 매우 달라 보이는 그림이야. 밀레는 그림 속에서 모질고 힘든 삶의 모습을 아주 담담히 그리면서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새들이 된 것 같다는 평도 있어. 밀레의 그림 중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그레비라그에서 8남매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했지. 그리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화가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해준 건 할머니였어. 그 후로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진출하게 되어 에콜 보자르에서 폴 들라로슈의 제자가 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푸생의 작품 등을 연구하게 돼. 1840년 그의 첫 초상화가 살롱에 전시가 된 후 초상화가로 개업을 하고 그의 첫 아내 폴린 비르지니 오노와 결혼을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아내가 결핵에 걸려 약값을 벌기 위해 간판 누드화까지 그리곤 했어.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사망하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 몇 해가 지나고 카페 여종업원이었던 두 번째 부인 카트린느 르메르와 만나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 둘 사이에 자식 9명을 낳아 키웠어.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아이가 7이었다고 하고 이 그림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그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해. 1848년 키즈라는 사람들로 살롱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년 후엔 바르비종에 정착해서 직접 농사일을 하며 그림을 그렸지. 보통 밀레를 바르비종파 화가라고 하는데 바르비종파는 무엇일까? 19세기 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려내는 일군의 화가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주변의 풍경을 즐겨 그렸고 또 그 부근의 마을 바르비종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하여 그들을 퐁텐블로파 또는 바르비종파라고 불렀어. 대표적인 화가로는 테오도르 루소, 카미오 코로, 쥘 디프레 등이 있고 당연히 밀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사실 밀레가 바르비종에 오게 된 계기는 극심한 경제난과 1849년 파리에 창궐한 콜레라를 피해서 절친이었던 루소의 도움을 받으러 간 것이었어. 루소는 밀레의 절친으로 그들의 깊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작품이 팔리지 않아 힘들어하던 밀레의 사정을 아는 루소는 화랑에서 그의 그림에 관심이 있어 구매하는 것처럼 말하고 루소가 300프랑을 밀레에게 건네주었다고 해.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침실에 걸려있던 자신의 작품을 목격하고 밀레는 친구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했다고 해. 나중에 루소가 몸이 쇠약해지며 친구 밀레가 보는 앞에서 1867년 생을 마감하게 되고 밀레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루소의 병든 아내와 가족들을 돌봤다고 해. 그리고 밀레는 숨을 거둘 때 루소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여 지금 그들의 묘는 바르비종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혀있지. 아무튼 바르비종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지만 밀레에게 바르비종에서의 삶은 진정한 화가로서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1857년 이삭 줍는 여인들로 살롱전에 출품하고 이로 인해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림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후에 만종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고 밀레는 드디어 승승장구하게 돼. 말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1868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도네르 훈장을 받고 1870년에는 살롱의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되기도 해. 상업적 성공과 많은 그림 의뢰를 받고 작품 활동을 했지만 가난할 때 얻은 결핵이 원인이 되어 1875년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그는 애초부터 타고난 농민의 화가였어. 밀레를 다른 바르비종파 화가들처럼 순수한 풍경화가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사실 그의 전원 풍경에는 항상 일하는 농부들이 등장하고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일상적인 농부의 생활 전경을 밀레는 깊은 인간적인 공감과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표현했지. 그의 그림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거니와 그의 궁극의 목적은 오직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진실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머리동 김에 보너스 이야기. 살롱전이 뭐야? 그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파리 살롱전의 작품을 출품했다는 둥 살롱전에서의 입선은 화가로서의 성공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어. 그런데 도대체 살롱전은 무엇이길래 화가들이 그렇게 난리였을까? 그 시작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바로크 미술이 프랑스로 중심축이 이동이 되는데 이때 루이 14세는 1648년 절대 왕정을 홍보할 미술가를 양성코자 왕실미술학교 회화조각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돼. 이 왕립미술학교가 개최한 첫 미술 전시회가 루브르 궁전의 살롱 카레에서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살롱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지.
살롱 전시회는 점차적으로 대중화되었고, 이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화가로서의 영광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어. 프랑스 혁명 후 살롱전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오면서 보다 많은 작품들과 화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이러한 살롱전은 현재 미술 전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아? 바로 베르메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이야. 베르메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청색과 황색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이야. 이것은 빛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왜냐? 주로 베르메르가 그렸던 실내 전경은 항상 채광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황색과 청색이 이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인의 정면 혹은 측면으로 빛이 들어오고, 이를 활용해 실내로 은은하게 빛이 퍼져나가게 표현한 걸 알 수 있어.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일 거야. 그림 크기는 가로 46, 세로 39cm로 A4지 2장 합친 것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작품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데, 모델은 화가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고 그 눈빛을 화가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묘사해서 보는 이의 마음에 특별한 인상을 남게 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에는 양식 진주가 없어서 자연산 진주 가격이 엄청 비쌌다고 해. 이 그림에서 소녀의 옷차림은 허름한데 아름답고 비싼 진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베르메르는 생전에 그다지 유명한 화가는 아니어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가 왜 진주귀걸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또한 베르메르는 주로 일상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우유를 따르는 여인은 그 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작품은 한 여인이 부엌에서 우유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역시나 창가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빛이 인물과 주방을 은은하게 비추는 것이 특징이야. 그의 그림은 사실 인물이 들어와 있는 정물화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고 가식 없는 그림이 부르의 명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순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을 그렸는데 우리를 평범하지 않고 참신한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그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또한 아틀리에 화가에서는 작업실 내부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예술과 창작의 상징성을 담았다고 해. 그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풍경과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들의 그림은 현실의 사실적인 기록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풍속화와 정물화를 많이 그렸어. 이 그림 속의 상징들은 여성 모델과 책이 나팔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미술이 자유예술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탁상 위에 놓여있는 석고로 된 가면은 극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이 되고 있지.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같은 색채들, 황색과 청색으로 빛을 통해 일상적인 순간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했어. 이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가옥 내부를 짐작해 할 수 있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포석의 간결한 모양과 단순한 목재로 된 천장, 의자 및 커튼 등이 실내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 베르메르는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기의 풍속화가로 렘브란트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났다고 보면 돼. 베르메르는 화가보다 화상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여관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술집도 운영했어. 주로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후원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어. 1년에 한두 점 정도 그린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 수는 35여 점이 전부야.